전쟁도 전쟁 나름입니다. 대충 신용만 하는 전쟁도 있고 죽자 살자 하는 전쟁도 있고 지옥 같은 전쟁도 있는 것이죠.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라기보다는 두 나라의 역사와 자존심이 얽힌 지옥 같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양국의 전장터인 카슈미르 지역은 긴 세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예기치 못한 한 나라가 그 중심에 서버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전쟁의 이면에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사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보물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단순히 한두 세대의 분쟁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굉장히 복잡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둘은 원래 하나의 땅,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 공존한 거대한 고대 국가들의 집합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인도 대륙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기원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제국들이 존재해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우리아 제국, 구파 제국, 굽타 제국, 마라타 제국, 무굴 제국 등이죠. 이러한 고대 왕국과 제국들은 길고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인도 대륙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으며 각 제국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정치적 문화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도 대륙에서 완전한 정치적 통일이 단단하게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여러 왕국과 제국들이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반복해온 것이죠. 인도 대륙은 수많은 민족과 종교 및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치적 통일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00년대부터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 지역을 야금야금 식민지로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적 정치적으로 워낙 콩가루 같은 지역이다 보니 영국이 해먹기 딱 좋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영국은 결국 1857년에 인도에다 영국령 식민지 정부를 딱 세워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 영국의 잔혹한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국은 그동안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식민지에도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얍실한 수법을 이 지역에도 써먹었습니다. 바로 분열 통치 전략이죠. 즉, 이 지역에는 크게 봐서 무슬림과 힌두교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양 종교 세력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서 두 세력을 엄청난 적대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친구나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저놈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두 종교 세력 간의 긴장과 적대감은 한층 더 깊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1947년 인도는 독립을 선언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와 네루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이끄는 비폭력 독립운동의 압박으로 결국 영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도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할되었죠. 당시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은 파키스탄이 되었고 힌두교도들이 많았던 지역은 인도로 남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독립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자 다른 이념적 노선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확연히 구분되는 특별한 이념의 차이는 없었지만 식민지에서 쪼개지는 과정에서 인도는 세속적이고 다문화적인 국가를 추구한 반면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중심으로 신정국가를 지향하게 된 것이죠. 신정국가란 국가의 법과 정책이 종교적 원칙과 교리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런 국가는 종교기관이나 지도자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며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죠. 파키스탄 외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란을 들 수 있겠군요. 결국 이러한 이념의 차이는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을 한층 더 심화시켜버렸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나 할까요?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극심한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 쪼개진 것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용어보다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군요.
왜냐면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날짜를 나열하는 용어보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의 세계사적 의미를 더 잘 표현해주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념이란 걸 쉽게 말하면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 차이로 한번 빈정이 상하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가와 국가 사이는 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물질적인 이해관계로 생긴 갈등이 훨씬 해결하기 쉽다고 할 수 있죠. 순수하게 비즈니스적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카슈미르였습니다. 우리와도 굉장히 친숙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시미어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직물의 이름이죠. 주로 겨울에 입는 고급 코트나 스웨터에 쓰이는 직물입니다. 카슈미르 지역과 캐시미어라는 직물의 이름이 정확히 동일한 단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용어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카슈미르라는 지역명에서 어찌저찌해서 캐시미어라는 직물의 명칭이 유래되었으니까요. 캐시미어는 고대부터 알려진 카슈미르 지역의 특산물인 캐시미어 양털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의 양털은 매우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털은 캐시미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카슈미르 하다가 캐슈미르 하다가 캐시미어로 고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캐시미어 양털로 만든 고급 직물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섬유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 대륙이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있던 카슈미르 지역이 이슈가 됩니다. 왜냐면 카슈미르 지역은 지리적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외형상 종교를 중심으로 쪼개졌지만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무슬림과 힌두교도가 함께 섞여서 살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툭하면 카슈미르는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 지역을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독립 직후 바로 첫 번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카슈미르는 두 나라 사이에서 다시 반으로 쪼개지면서 이후 수십 년간 분쟁의 소용돌이로 남게 된 것이죠.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관계는 종교적,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영국이 남긴 분단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연원에 의해 두 나라의 국경을 넘나드는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복잡해졌고요. 카슈미르는 여전히 불타는 전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가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 갈등은 단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모래가 될 수 있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간의 갈등은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바위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 전문가와 방산업계에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연유는 이렇습니다. 공중전이 현대전의 꽃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전쟁에서는 공중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4월 또다시 발발한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도 공중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인도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파키스탄은 중국산 J-20C 전투기를 출격시켰죠. 인도가 출격시킨 라팔기는 다목적 전투기로 뛰어난 기동성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격추된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인도의 라팔이 중국의 J-20C에게 너무도 무기력하게 격추되어 버린 것이죠. 그것도 한 대도 아닌 세 대씩이나 말이죠. 참고로 라팔 한 대 가격은 하나로 대략 1,5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죠. 세 대면 4,500억 원이군요. 그동안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라팔의 명성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렸고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라팔을 격추시킨 파키스탄의 전투기가 중국산 J-20C라는 사실입니다. J-20C는 암암리의 파키스탄을 도와주던 중국에서 구입한 전투기인데 그 능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죠. J-20C는 중국의 자국산 WS-10C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 엔진이 신뢰성과 내구성 면에서 서방에서 만든 동급 엔진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었죠. 특히 러시아의 엔진 기술에 의존하던 중국이 자국산 엔진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초기 기술적 문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기타 스텔스 성능의 한계, 부족한 전자전 및 센서 시스템 등 J-20C는 중국이 나름 최신 기술을 집약해서 열심히 만든 전투기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돈 주고 사기는 매우 꺼려지는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J-20C의 한 대 가격은 한화로 9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팔이 이렇게 후지디 후진 중국 전투기에 박살나는 걸 확인한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라팔의 명성이 지나치게 뻥튀기 됐던 거 아니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런 연유로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우리 KF-21이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그동안 라팔의 최대 라이벌이 바로 대한민국의 KF-21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주력 전투기를 라팔로 할 것이냐, KF-21로 할 것이냐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라팔의 민낯이 드러나 버린 것이고 결국 KF-21의 몸값이 엄청 뛰어버리게 된 것이죠. 라팔은 그동안 유명세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검증된 바는 없었습니다. 물론 벌써 1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실전에 투입되어 왔지만 그게 대부분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작전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컨대 2011년 리비아 공습, 2015년 IS 거점에 대한 공습 등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미사일을 떨어뜨리기만 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찰 실실 돌고 그런 정도였죠. 반면에 우리의 KF-21 보라매는 국제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KF-21을 4.9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는데요. 이는 KF-21이 F-16, 라팔, 타이푼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로 볼 수 있고 이는 KF-21이 기존의 현역에서 뛰고 있는 4.5세대 전투기들보다 한 단계 더 향상된 전투기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깐깐하기로 유명한 세계 1위의 미국 군사 전문지 워존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의 KF-21은 5세대 전투기의 높은 개발 비용과 긴 개발 기간을 피하면서도 그에 못지않은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4.75세대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요. 미국의 항공 전문지 에이비에이션 위크의 평가에 의하면 KF-21이 초기 비행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모형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놀라운 조종성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이 기존 전투기들에 비해서 한층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했고요. 심지어 인도 매체인 유라시안 타임즈의 평가조차 KF-21이 기존의 4.5세대 전투기들을 압도하는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으면 F-16 바이퍼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F-16 바이퍼는 레이더 탐지 및 운용 능력에서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들 중 가장 명작으로 손꼽히는 전투기죠. 물론 전쟁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힘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것이 또 냉엄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세계 방위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KF-21이 그 이름만으로 국제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서 KF-21은 명실상부한 차세대 전투기의 표본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동안 라팔과 KF-21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던 많은 국가들의 관심이 KF-21에 쏠릴 것이 자명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콜롬비아 등이 라팔과 KF-21 사이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라팔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KF-21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고 결국 KF-21은 나토, 동남아, 중동 등에서 F-16의 대체기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방산 분야에서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닌 주요 플레이어로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K방산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며 국제 무대에서 그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방산 분야에서는 이제 모든 방산은 한국으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지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 일을 통해서 그동안 철저히 준비해온 KF-21의 우수성이 세계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라팔이 점차 사라져버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은 이제 적수 없는 경쟁력을 자랑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조만간 세계 방위 시장의 주요 파트너를 넘어 세계 빅5의 패권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